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고통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득을 보고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득을 보는 승자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 패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승자일 때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해지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리는 건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면 국가는 국민의 저항 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국민은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지원금이나 부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더 풀린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 구매력이 당연히 줄어들죠.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은 혜택이 고스란히 실질소득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일종의 세금입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라면 돈을 가진 사람 모두가 10%의 세금을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려고 국민의 반발을 감수할 필요도 없이 세금을 거둔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인플레이션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한국에서 발생하는 특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가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을 빼고 계산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여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도 금리가 오르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잘 방어됩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매년 2%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부담 없이 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통계치로 안 잡히면서 돈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강남 집값을 우주 방어하려는 의도인지 저 같은 민간인은 도저히 알 방도가 없습니다. 자산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의 승자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돈이 전 국민에게 동시에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은행, 대기업, 대형 펀드 등 돈이 풀릴 때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새로 풀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거나 사업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봅니다. 반면에 새로 풀린 돈이 월급 생활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은 이미 먼저 돈을 쓴 사람들로 인해 물가와 자산 가격이 한껏 올라버린 뒤라 같은 명목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걸 칸티용 효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찍 돈을 받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실질 구매력이 깎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 시점에 물가가 2배 올라서 1억 원의 실질 가치가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채무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해진 거죠. 빌려준 사람은 손해, 빌린 사람은 이득입니다. 보험사도 인플레이션의 승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2배 상승한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실질적인 가치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수출업자도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득을 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됩니다. 반대로 수입업자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힘들어집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원화 가치 폭락으로 환율이 오르면 외국 물건이 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랜 저성장으로 금리를 0%에서 오랜 기간 못 올렸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급으로 좋습니다. 특정 국가가 인플레이션의 승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에서 2023년의 기름값 상승으로 얻은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의 초과 수익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들을 사들여 초호화 축구 리그를 시작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결코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보죠. 오늘 추천드리는 책 인플레이션의 습격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말해주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다른지, 부동산 같은 중요한 항목이 왜 지수에서 제외되거나 왜곡되는지를 해부합니다.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썼고 굵직한 곳에서 추천도 많이 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경제 변수로서 인플레이션은 우리 모두 많이 들어봤지만 인플레이션의 습격에서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은 굉장히 흥미롭고 참신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뻔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꼭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습격 다시 한번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